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제 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뷰, 화면 구성을 해줘야 돼요. 화면 구성하는 명령어는 여기 카메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퍼스펙티브를 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필드 오브 뷰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필드 오브 뷰, 여기 화각이란 뜻입니다. 화각이란 뜻인데 이렇게 돼요. 자, 조금 적어 놓긴 했는데, 자, 필드 FIEL 필드 오브 뷰. 그래서 FOV라고도 하고 줄여서 FOV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화각을 바꿔야 돼요. 자, 화각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카메라에 대한 구조를 하나 이해해 봅시다. 보통 카메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여기는 SLR 카메라, 뭐 DSLR 카메라, 뭐 비슷비슷합니다. 보시면 바로 여기 요 부분이 이제 필름이 맺히는 필름이고요. 여기가 필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렌즈가 있죠. 렌즈가 있고 이제 렌즈 중간에 이렇게 조리개라는 것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리개가 뭔가요? 렌즈에서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죠? 그 카메라를 보면 이게 셔터를 누르게 되면 조리개가 이렇게 닫혀 있다가 열려 있다 닫혔다 이렇게 역할을 해줘요. 이게 조리개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셔터를 다 누르는 순간 조리개가 쫙 열려요. 그랬다가 셔터를 떼면 다시 조리개가 이렇게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조리개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 조리개에서부터 필름까지의 거리가 초점거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50mm 렌즈, 그러니까 50mm 카메라, 35mm, 200mm 들어보셨나요? 200mm면 망원 렌즈라고 해요. 그 다음에 35mm보다 작으면 어안 렌즈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망원 렌즈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명 대포라고 하죠. 그 대포라고 하는 그게 바로 망원 렌즈예요. 즉 이 초점 거리가 먼 거죠. 멀리 있는 거죠. 200mm 이상이 되면 망원이 됩니다. 멀리 있는 걸 당겨서 찍는 거죠. 망원 렌즈라고 하고 일명 우린 대포라고 해요. 근데 이 초점 거리가 35mm보다 더 짧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안 렌즈, PCI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어안 렌즈라고 합니다. 물고기 어자에 눈 한자. 물고기 눈이란 뜻이에요. 혹은 PCI라고 합니다. PCI 물고기 눈이란 뜻이에요. 어안 렌즈. 어안 렌즈는 그 초점 거리가 35mm보다 작은 것. 그 다음에 망원 렌즈는 200mm보다 먼 것. 이해되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사게 되면은 50mm, 그러니까 35mm에서 70mm 사이 이렇게 줌 렌즈가 달려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예 이렇게 렌즈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50mm
70mm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건 보통 이렇게 줌 렌즈죠. 이렇게 사면 안 사보셨나요? 줌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렌즈 앞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기면 렌즈가 초점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한 35mm 쭉 밀면 렌즈 거리가 멀어지니까 망원 렌즈 이런 식으로 렌즈를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통 35에서 75mm까지 들어있는 망원 렌즈들이 그 렌즈들을 보통 팔아요. 우리 이제 그걸 즐겨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 렌즈다라고 하는 건 바로 50mm짜리 렌즈입니다. 50mm 렌즈가 바로 표준 렌즈예요. 이걸 표준 렌즈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 상이 여기 맺히겠죠. 그죠? 필름에 상이 맺히겠죠. 그러면 이 상이 역광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요. 역으로 들어와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죠. 맞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걸 화각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보세요. 조리개가 여기 있어요. 조리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나요? 화각이. 자, 어떻게 되나요? 화각이. 조리개가 가까이 있으면 화각이 넓어지고 조리개가 멀어지면 화각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화각입니다. 화각이란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범위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람의 눈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사람의 눈과 가장 가까운 카메라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밀리일까요? 혹은 몇 도일까요? 몇 밀리일까요? 혹은 몇 도일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요. 보통 외안이라고 합니다. 사람 하나로 놓을 때가 50mm, 대략 47도에서 46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렌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50mm로 찍으면 인물 사진 예쁘게 나와요. 그 50mm가 그래서 표준 렌즈예요. 사람의 이 눈 하나에 대해서 딱 요게 50mm 렌즈, 즉 47도에서 46도가 나오는 저 50mm. 그래서 제가 표준 렌즈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쌍안, 즉 양눈이죠. 이렇게 몇 도일까요? 35mm, 대략 63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실제로 보면 63도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더 넓게 보잖아요. 그죠? 의식을 집중하고 있을 땐 63도밖에 안 보인답니다. 의식을 집중하면. 근데 우리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최대한 왼쪽으로 하면 대략 220도 정도 나온다고 해요. 양안으로 했을 때. 쌍안으로 해서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최대한 대로 눈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최대한 왼쪽으로 돌리고 해서 보면 한 200도에서 220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카메라는 아무리 많이 적용해봤자 180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의식을 집중했을 때,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막 집중하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 보통 63도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실내를 찍을 때는 몇 도가 좋을까요? 투시도를 찍을 땐 50mm로, 즉 47도에서 46도로
그 다음 풍경을 찍을 때는요. 63도.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적당히 바꾸셔야 됩니다. 이 카메라 값을 우리가 바꾸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카메라에 대해서 나온 김에 또 합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거죠. 자, 셔터 스피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셔터가 여기 달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셔터. 여기에 미러가 있죠. 그죠? 미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사물이 들어오면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이해되시죠? 미러리스 카메라 들어보셨나요? 네, 저 미러가 없는 거. 저 미러 없는 거. 미러리스, 거울 없는 거. 거울 없는 카메라. 그래서 미러리스 카메라. 이해되시나요? 저 거울이 없는 카메라. 보통은 DSLR이든 SLR이든 저 미러가 존재해요. 셔터를 딱 누르면 거울이 이렇게 딱 들려요. 그 다음에 딱 닫힙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셔터 속도가 나와요. 셔터 속도가. 그러면 거울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해되시죠? 이 앞에 셔터가 있어서 셔터가 그 조절을 해줘요. 얼마나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히나. 그래서 빛이 많이 들어오나 적게 들어오나 이런 걸 체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초예요. 굉장히 빨리 열리고 닫히는 거죠. 1초를 1000개의 조각으로 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1000분의 1초. 보통 표준 카메라 같은 경우는 250분의 1초. 찰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찍는 카메라가 250분의 1초 혹은 250분의 1초 정도 돼요. 그 정도 어디? 이해되시나요? 1000분의 1초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빠른 거죠. 그러면 언제 1000분의 1초를 쓸까요? 움직이는 물체.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 경기장 가서 자동차 사진 찍을 때, 뭐 사람들 이렇게 뛰어나갈 때,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찍을 때 나는 가만히 있고 운동선수 막 뛰어가요. 그때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1000분의 1초. 이해되시나요? 근데 반대로 노출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셔터를 2초, 3초 이런 식으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셔터를 열어놓고 안 닫는 거예요. 2초 동안.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 많이 들어가겠죠. 언제 찍을까요? 자, 생각해 보시죠. 셔터를 많이 열어놨어요. 그럼 빛이 계속 들어가겠죠. 대낮에 찍을 수 있나요? 못 찍어요. 언제 찍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야경 찍을 때. 야경 찍을 때 셔터 안 터뜨리고 그리고 그 조리개를 열어서 찍는 거예요. 이걸 노출 사진이라고 해요. 조리개를 다 열어서 필름을 노출시켰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떤 자국이 남냐면 그 빛이 이렇게 쭉 흘러간 자국들 있죠. 도로를 찍으면 자동차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쭉 지나간 사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노출 사진이에요. 그게 조리개를 열어놓으니까 셔터를 열어놓은 거예요. 2초, 3초 이런 식으로 열어놓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조리개 같은 경우는 F 넘버로 따져요. F1, 1.2 이렇게 두 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수로 올라가요. 2, 2.4, 4, 4.8 그 다음에 두 배로 올라가니까 8 그 다음에 10 이렇게 가요. 이해되시나요? 조리개의 열은 방법이고. 자, 그리고 초점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망원 렌즈 같은 경우. 초점거리가 멀어지면 빛이 많이 들어올까요? 경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렌즈 통을 경통이라고 해요. 이 경통이 멀면 빛이 많이 들어올까요? 아니요. 조금밖에 못 들어오겠죠.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놓고 보세요.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왜? 경통이 짧으니까.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빛이 더 적게 들어온단 말이죠. 왜요? 경통이 더 길어졌거든요.
다시 말해서 초점거리가 그러니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어둡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망원 렌즈는 그래서 어두워요.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일반 어안 렌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초점 렌즈가 짧으니까 많이 밝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렌즈 앞에 보시면은 렌즈의 밝기 값이 나와요. 예전에 제가 쓰던 건 1대 1.2였어요. 1대 1.2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빛이 하나가 들어와요. 그러면 1.2란 얘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1.2, 0.2만큼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요즘 사용하는 DSLR 있죠? DSLR은 1대 2.4예요. 1대 2.4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빛이 하나 들어오면 2.4분의 이거 빛 거꾸로 역으로 계산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1대 1이면 빛이 하나 들어오면 그대로 하나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1.2면 그러니까 1.5면 빛이 하나 들어오면 뭐 대략 0.5밖에 안 들어온다는 뜻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1대 2면 빛이 두 개 들어와야 하나 닿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2.4면 빛이 대략 2.5개 들어와야 필름에 하나 닿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만큼 어두워진 거죠. 예전에 제가 쓰던 필름 카메라는 1대 1.2였어요. 굉장히 밝은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카메라를 살 거라면 렌즈 값이 밝은 거. 보통 렌즈의 구경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파이 50파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렌즈가 50파이, 52파이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50mm가 이제 표준 렌즈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렌즈 밝기값. 1대 1.2, 그러니까 1대 2.2가 있어요. 1대 2.4가 있고요. 1대 2.8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둡다는 뜻이 되죠. 200mm 망원 렌즈 같은 경우 1대 4예요. 빛이 4개 들어오면 하나가 렌즈에 닿는다는 뜻이죠. 망원 렌즈, 저 200mm 망원 렌즈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1대 4였어요. 많이 어둡다는 뜻이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나중에 자세한 건 다시 한번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린 외관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필드 오브 뷰를 누르면 이 오른쪽 하단 여기 필드 오브 뷰 값이 나옵니다. 30도래요. 도대체 이 30도는 몇 도일까요? 30도면 80mm 정도 되네요. 80mm 렌즈란 뜻이에요. 되게 정직한 거죠. 우리는 몇 도를 써야 돼요? 대략 64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외관이 많이 흐트러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 정도로 보이네요. 63도? 한 60도로 놔볼까요? 이렇게 보인답니다. 많이 이런 부분들 왜곡이 많이 심하죠. 자, 50mm 렌즈 같은 경우는 46도예요. 이게 50mm 렌즈로 바라봤을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필드 오브 뷰 값을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50도일 때, 60도일 때, 그 다음에 45도일 때 어느 게 좋은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폰카 같은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는 렌즈 값이 굉장히 짧겠죠. 그죠? 당연히 화각이 넓을 수밖에 없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를 휴대폰 카메라 딱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은 부분이 나와서 생각보다 많이 가까이 가야 했었던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카메라의 원리, 렌즈 값과 화각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자, 60도로 저는 맞춰 놓겠습니다. 자, 투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처음에 투시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투시 맞추려면 힘들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사람의 눈높이 아이 레벨이라고 합니다. 눈높이 아이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 레벨의 높이가 얼마일까요? 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네, 1500이요. 1500. 그렇다면 여기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선을 딱 찍고 Z방향으로 1500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누구랑 맞춰요? 이 꼭지점과 이 수평선을 맞추면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투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I 레벨이 1500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저 뒤에 지평선이잖아요. 지평선이라는 게 어디 생기는 거예요? 눈높이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도 잡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령을 피우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선을 세우는 거죠. I 레벨이 될 선을 하나 세우고 그 선의 높이와 지평선의 높이를 일치시켜 버리면 그게 투시가 되는 거죠. 이게 요령인 거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감으로 이제 때려잡는 거죠. 아, 이 정도 구도면 좋아. 아, 여기서 조금만 위로 올려볼까? 아니야, 여기서 조금만 내려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처음에는 지금은 느낌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로 해야지 투시가 될까? 이런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이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선을 세워서 1500mm 선을 세우고 그 다음에 눈높이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는 투시도 그릴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투시도 그릴 때 바깥에 지평선 보인단 말이에요. 그 지평선과 1500mm 라인 세워놓고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보세요. 제가 이번엔 이쪽에다 세워볼게요. 여기다가 Z방향으로 1500. 자, 얘를 기준으로 잡아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똑같이 지평선이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어쨌든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1500mm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1500mm짜리 선을 여러 개 그려놓고 맞춰보세요. 그러면 일자로 맞아 떨어질 겁니다. 자, 필드 오브 뷰를 64도로 맞추고 1500mm 라인을 몇 개 세운 다음에 투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돌려서 여러 가지 다양한 뷰를 찍을 수 있겠죠. 이렇게 오른쪽 뷰나 왼쪽 뷰나 혹은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는 뷰도 있겠죠.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는 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뷰가 나올 테니까 자, 한번 뷰를 맞춰 보시죠. 자, 시작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지평선을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지붕이 보이죠? 그죠? 지붕이 보이면서 근처 대지가 전부 다 보이죠? 요걸 조감이라고 합니다. 조감도. 이해되시나요? 세조자 볼감자 조감. 버드 아이 뷰라고 합니다. 버드 아이 뷰. 그러니까 조감도라고 해요. 조감도의 특징은 뭐가 보여요? 이와 같이 지붕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조감도를 쓰는 이유는 주변 풍광과 내가 만드는 건물이 잘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를 따지는 거죠. 이게 조감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 같은 경우는 투시도 나오지만 이렇게 투시도 나오지만 뭐도 나와요? 위로 올려서 조감도 나와야 됩니다.
조감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라 너무 이렇게 보이면 안 되겠고 약간 이렇게 측면이 보이도록 전체적으로 내용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감도 같은 경우는 자, 필드 오브 뷰가 그냥 30mm로 이렇게 바뀌어도 돼요. 30도로 바뀌어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조감도는 원근감이 없는 뷰로 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30도 정도면 무난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사이트를 만들어야 돼요. 사이트 맵을 그려야 됩니다. 사이트 맵이란 얘기 뭐예요? 이 주변의 도로와 이 주변의 건물들을 계략적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시도를 그렸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투시도를 그렸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사이트 맵이에요. 그러면 사이트 맵을 그리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현재 얘의 지번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분명히 도면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도면에,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이 전체 대지에 대해서 가져오고 대지의 건물과 그 주변의 건물과 그 건물의 조경까지 다 해놨을 거란 말이죠. 그게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우린 제가 안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으로 그려내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요령이 있겠죠. 네, 네이버 지도요. 네이버나 다음 지도 있죠.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그 거리를 스크린 캡처해서 바닥에다 까는 겁니다. 바닥에다 깔아놓고 도로를 따라서 그리는 거죠. 도로 따라 그리고 그 다음 건물이 있는 자리에다가 건물을 계략적으로 그리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보시죠. 저는 어제 미리 좀 가져왔어요. 파일, 임포트, 이렇게 사이트 맵을 저는 어제 미리 좀 가져왔습니다. 풍경을 미리 찍어놨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얹어볼까 합니다. 요 집에다가 얹어볼까 해요. 실제로 요 집은 아니지만 여기는 요 집에다 얹어놓고 이 사이트를 쭉 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먼저 스케일로 키워야 돼요. 비슷하게끔 키워야 되겠죠. 건물이 들어가야 될 만큼 비슷하게 키워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로테이트. 자, 원점 클릭하고 그 다음 방향 클릭하고 자, 그러면 어떤가요? 하늘에서 봤을 때 건물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투시로 보면 자, 이 정도 조감으로 본다면 대략 이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풍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도로를 전부 다 따라 그려야 되는 거죠. 이 도로를 전부 다 따라 그리고 비슷한 건물들을 그려서 만들어주면 돼요. 자, 비슷한 건물을 만들기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컴포넌트를 써보세요. 컴포넌트에 하우스 또는 집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집들이. 그 집을 요 위치에다가 갖다 놓기만 해도 그럴싸하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예요? 나무. 풍경이죠. 나무들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원근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 뒤에 산을 갖다 놔야 돼요.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닥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럼 어디서 해요? 포토샵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제물은 여기다가 사이트 맵을 꾸미고 건물을 갖다 놓고 나무를 심어 놓는 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저장한 다음에 나머지 어디로 돌리면 돼요? 포토샵으로 돌리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